네, 이번 주에 슈퍼위크 FOMC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7월에 8차례 연속의 5.25에서 5.5%의 금리 동결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요. 중요한 건 9월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연결해서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파월 의장의 좀 발언부터 저희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committee decided at today's meeting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5.25% to 5.5%, and to continue reducing our securities holdings.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5%. The unemployment rate has moved up, but remains low at 4.1%. A broad set of indicators suggests that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have returned to about where they stood on the eve of the pandemic. Strong, but not overheated. Inflation has eased notably over the past 2 years, but remains somewhat above our longer run goal of 2%.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the economy is mov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연준 위원들은 대다수의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좀 특별하게 더 우리가 해석을 잘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이번 FOMC는 여러모로 많은 주목이 됐었던 이유가 사실 1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린다라는 발언들이 집중이 됐었고 2분기에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가고 동시에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9월 인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대부분 9월 금리 인하를 발언을 하게 되면서 제레미 시겔 교수나 아니면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같은 경우도 9월 금리 인하가 아마 확실해 보인다라고 발언하면서 이번 7월 FOMC에서 여러모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족시킬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9월 인하에 대한 힌트가 실질적으로 여러 번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나왔던 성명서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2%에 대해서 더 많은 진전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썼었던 modest라는 단어 대신 some이라는 단어로 바꿔되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2%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부분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조금은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remains elevated라는 표현으로 여전히 높다라는 표현에서 remains somewhat elevated라는 표준으로 조금 높은 편이다라는 면으로 성명서가 바뀌게 되면서 확실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부분은 성명서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파월의 발언들 아마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건 지속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사실 시장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에서 지금과 같은 지표가 나올 수가 있다면 베이스 케이스는 금리 인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식의 질문이 아마 여러 번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관련될 수 있는 실업률 관련된 리스크가 올라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면서 여전히 시장은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파월의 발언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있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파월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질문 중 하나는 만약에 실업률이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나 혹시나 경기 침체에 이를 가능성도 있지 않냐 현재 비하인드 커브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동시에 당연히 지금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과정 안에서 시장이 진짜 분명히 지쳐서 긴축적인 과정에서 실업률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현재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경기 침체 리스크 혹은 실업률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업률 상승에 대한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지점에 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백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여러모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몇 번이고 시사를 하게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원하고 있던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왔습니다만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데이터를 봐가면서도 50bp 이나의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생각해 본 바가 없다라면서 50bp 이상의 금리 인하는 한 번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몇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차근차근 데이터를 봐가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인플레가 지금 유의미하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주목해 주셨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좀 중요합니다만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 2%보다는 조금 높다. 하지만 유의미하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럼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좀 주요할 만하게 발언들 어떤 게 나왔나요? 일단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발언은 확실하게 언급을 했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고용시장이 돌아온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실업률은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실업률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발언도 확실히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표를 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파월 입장에서 지금 당장의 실업률 적추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 혹은 코로나 바로 전쯤에 굉장히 낮았던 정도의 실업률하고 비슷한 정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실업률이 당장 파월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발언을 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 봐야 되고 노동시장, 그 고용시장 봐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계속 9월까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국채금리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좀 괜찮습니까? 네,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미국의 10년 물금리 오늘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신경을 쓰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엔화와 달러 사이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긴축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엔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줄어들면서 미국 나에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 방향성에 관해서라든지 아니면 달러 자체의 값어치가 떨어지면서 주식이 오르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여쭤보면요. 이제 9월은 만약 금리 인하가 되면 0.25%포인트의 이제 베이비 스텝이 가장 유력합니다만 0.5% 빅스텝 가능성도 있나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래요? 언급을 전혀 드렸지만 없다고요. 예, 예. 네, 거기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전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실업률이 갑작스럽게 두 달 사이 그렇게 높아질 일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질문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50bp 이나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이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처음 들어본 발언처럼 반응을 했거든요. 결국 실업률이 갑작스럽게 오르더라도 아마 25bp 이하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에 대한 방향성 아니면 실업률이 급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50bp 이내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연준 쪽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해보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나온 것처럼 연준 쪽에서도 지금 나오는 지표를 보면서 그 정도까지 실업률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0.5%포인트보다 0.25%포인트가 좀 더 우세합니다. 아주. 자, FMC 연준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사실 엔비디아가 참 주인공이잖아요. 뭐 여러 이유로 엔비디아가 올랐습니다. 거기다 이제 메타, 우리 퀄컴, ARM의 반도체 이제 실적들 줄줄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실적 시즌에 반도체주가 안 좋은 쪽으로 타격을 받았다면 조금 좀 분위기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매도세가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가 과매도됐다라고 지적을 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저께 있었던 AMD의 어닝 자체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AMD가 엔비디아보다는 못 오르긴 했지만 AMD의 칩의 판매수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배경이 있었고 엔비디아가 사실 최근 들어서 떨어졌던 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AI에 대한 관련된 투자가 리턴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사실
지금 여러 기업들이 사실 여기에 대한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설비 투자에 대한 리턴이 늦어지는 것뿐이지 결국 설비 투자 자체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만 올라준다면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장중에 13% 급등하게 된 이유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또한 AMD도 어닝이 잘 나왔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언급 또 너무나도 많았던 과매도 구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인 호재성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실적 FMC 외에 미국은 이제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 해리스 경쟁 구도에 대한 지금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가면서 대선까지 갈까요? 사실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경쟁 구도는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있던 미국인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던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해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구도 결과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웹사이트 중에 predicted.com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사이트에서 정치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곳인데요. 상당히 정확도나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곳인데 이곳에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분명히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10% 가까이의 격차가 있었는데 이게 거의 동률로 바뀌게 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카말라 해리스가 여러모로 주변에 후원자를 얻게 되고 흑인들과 여성들의 투표권을 가져가게 되게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굉장히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는 조금 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CNBC나 아니면 블룸버그 여러 군들의 매체들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주변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긍하는 반응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주 전과 또 2주 전과의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바꿔져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략별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전략이요? 네. 글쎄, 일단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쟁 구도가 변화하게 되게 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한 테마주도 굉장히 많이 다른 상황인데요.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뭐 대마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군비 경쟁 관련주라고 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혹은 전통 에너지 주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도 생각해 봐야 되는 가능성이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오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요것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금리 인하 시대와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이제 대선의 경쟁 구도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섹터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경쟁 구도가 있고 서로의 테마주가 다르지만 의외로 군비 경쟁에 관련돼서는 양쪽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미국 내에서 군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예. 당장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종목은 빅테크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투자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미국 현지 분위기 들었습니다. 경제 유튜버 유산나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